제가 활동했던 2000년대로 약간 이제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큐레이터, 뭐 미술 기획 이런 쪽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활동할 때는 뭐 그러한 이제 좀 사회적인 어떤 좀 갈등이나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인데 지금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조금 시작되던 태동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지쳐 계셨을 것 같은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말 미친 한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국의 미술계가 아트페어라든지 갤러리, 미술관 여러 가지 기관들과 그 다음에 뭐 비엔날레 이러한 어떤 좀 큰 갈래가 이제 2000년대 제가 이제 일하는 시기에 또 선생님 또 활동하시는 작가로서의 시기와 이제 맞물려서 흘러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할 때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중앙미술대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많이 뭐 책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국전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중앙미술대전 같이 공모전 위주로 이제 젊은 작가들이 많이 등단을 하고 어떤 활동의 시작을 마련했다면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많이 뭐 지금도 있는 대안 공간들에서 작가들이 뽑혀서 전시를 한다거나 레지던시에 입주해서 이제 거기에 작가로 된다거나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커리어들을 좀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자로서 일했을 당시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젊은 작가에 대해서 아까 중앙일보에서 중앙미술대전을 했던 것처럼 젊은 작가를 조명하는 뭐 코너라던가 아니면 어떤 행사라던가 그런 기획물은 늘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점은 혹시 선생님 일하셨던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전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사실 그게 뭐 종이어도 그렇고 뭐 지금 SNS도 그렇고 언제나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좀 궁금증과 그 어떤 신상에 대한 그런 어떤 니즈가 있다 보니까 늘 좀 젊은 무언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집중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2000년대에는 베니스 한국관이 95년도에 오픈을 하고 또 같은 해에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산 비엔날레가 좀 이제 성립돼 가면서 뭐 현재 그 다음에 아마 미디어시티 서울 얼마 전에 이제 곧 오픈한 그게 2000년 아마 밀레니엄 서울시에서 밀레니엄 행사 2000년과 함께 하면서 그 행사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 주요 미술 비엔날레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틀을 잡았던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제가 일했을 때 특히 많이 다뤘던 이제 저의 이제 관심 주제여서 쫓아다닐 때도 있었지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 대세여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참 고통스러웠던 시기는 미술 시장이 좋을 때 저는 늘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미술 화랑이나 이런 종사하는 사람들, 작가분들도 미술 시장이 좋으면 다 같이 좋은 일이긴 한데 이제 다시 말해 이제 미술 시장이 좋으면 이제 이렇게 돈을 따라서 취재를 하러 다녀야 되는 어떤 그 기자로서의 좀 고달픔이 있었던 시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프리즈와 키아프까지 이렇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이렇게 많은 행사와 미술 관련 이렇게 관객과 컬렉터들이 많이 확장하게 되는 이제 오늘날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사실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미술계가 많이 확장된 상황하고 그 선생님 일하셨었던 그때 시기하고는 사실 그 부분은 좀 차이가 많을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비교해서 제일 큰 차이가 미술 정보의 루트라는 게 아주 한정되어 있는 루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술 잡지사에 있으니까 중앙일보사라고 하는 큰 회사에 미술 잡지사에 있으니까 주요 미술 잡지들, 해외 미술 잡지들을 계속 정기 구독으로 받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뭐 일본의 미술수첩, 일본의 그 당시에 제일 많은 정보를 제공했던 게 미술수첩인데, 미술수첩은 국내 원로 화가들도 정기 구독을 할 정도로 그 당시 이제 그 해외 정보를 입수하는 중요한 루트였죠. 미술수첩 외에도 아트 인 아메리카, 아트 포럼 이런 그 해외 잡지들이 서구 미술을 동향을 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잡지들이 자료실로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기획할 때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건 우리가 해외 특파원을 통해서 직접 취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중요한 전시가 있으면 독일 베를린에 있는 특파원한테 연락해서 거기 차이트가이스트라는 큰 전시가 있는데 그걸 좀 취재해서 기사를 보내다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기사를 게재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누구든지 자기 컴퓨터에서 전 세계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심만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거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시장은 있었고 시장은 어떻게든 작가를 자기들이 키우는 작가를 프로모션 하려고 하는 욕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널리즘의 가장 그 취약한 지점이 바로 여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너무 언론사도 많고 온라인 웹진이라든지 해서 이를테면 요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 이제 수십 명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부의 어떤 독점에서 안 좋은 점 흔히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것은 이제 열린 것은 잘 된 것이긴 하나 또 어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엊그제 오픈한 이 정연두 개인전이다 하면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다 똑같은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다시 말해 정보의 어떤 특별성, 차별성 이런 것들은 또 없어져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많이 경험한 일이고요. 제가 8년 전에 여기서 현대차 시리즈 전시했을 때 기자간담회에 왔던 기자들이 다 큰 지면에 박스 기사를 실어줬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냥 하나만 읽으면 다 안 봐도 될 정도로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나와서 이거는 뭔가 좀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미술 전문 기자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 한 장르를 맡다가 신문사에서 네. 맡다가 시간이 되면 연예 기자로 가기도 하고 연예 기자 하다가 문학 담당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 보직 중에 이제 미술 가끔 맡는 거고 뭔가 좀 뭔가 풍요롭고 느긋하고 뭐 이런 파트를 맡는 그런 느낌으로 기자들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미술 시장과 미술계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확장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자들 예를 들어봐도 저희가 기자로 이제 어떤 기획 기사를 만들면 필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 한 2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기억에. 원고를 청탁을 할 만한 그러니까 뭐
이경성 선생, 이구열 선생 해서 하여튼 손으로 꼽아도 한 20명 되는데 글 원고 받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되게 마감할 때 되면 잠적해버리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감날 다 돼서는 기자가 그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뭐 김윤수 선생도 대표적으로 원고 안 주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 정릉 되게 그냥 출근해서 원고가 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받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사라져서 안 주는 분도 있고 또 원고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글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술평론의 아주 그 오래된 병폐 중에 하나가 본인도 모르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용어 갖다가 쓰는데 문장에 주어가 2개씩 있고 근데 그것들을 받으면 기자는 그대로 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신문사의 아주 베테랑 기자였던 주간이 맨 나중에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는데 이거 누가 담당했어? 이거 고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글이 말이 되게 하는 거 써놓은 그 리뷰가 말이 되게 하는 게 기자 몫이거든요. 그러느라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글을 이렇게 썼던 것 같다 하면 그 고치고 전화해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고치는 게 맞죠?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통과해서 넘기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기자로서 더 풍부한 필진하고 일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그 당시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원고를 제 날짜 약속을 안 지키긴 하지만 정말 좋은 글을 써주는 몇 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서환경 선생도 그랬고 최민 선생, 김윤수 선생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서환경 선생님은 원고 주실 때 이제 옛날에는 원고지에 손으로 써서 주신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지금으로 저희 컴퓨터로 치면 그 카피 X 잘라내기에서 붙이기를 원고지 위에 시전을 해서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되게 두껍다고 또 위에 붙이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때 저도 기사를 원고지 네. 그 신문사에서 쓰는 그 갱지에 이렇게 네. 그 200자 원고지 형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펜으로 쓰고 중간에 이제 고쳐야겠다 싶으면 오려내거나 뭐 그러다가 지저분해지면 아예 꾸기고 새로 쓰고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 뭐 중요한 일이었어요. 원고에서 잘라서 붙이고 가위하고 풀 이게 이제 필수품으로 항상 옆에 있었죠. 아무튼 그 글쓰기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미술계를 좀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본다 하는 생각을 저희는 특히 이제 개간 미술 기자들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책의 표지화를 누구의 그림으로 하느냐, 여기 전시 리뷰를 누구누구를 넣고 누구누구를 빼고 그 리뷰를 어떤 사람한테 글을 받아서 싣느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엄청난 권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자기 멋대로 쓰면 이건 뭐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널리즘의 윤리 이것들을 항상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야 됐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조금 한번 해보고 싶었었던 게 이때 이제 2013년에 이제 그 아트앤컬처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혁신호
많이 바꿨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안에 내용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사실은 이게 잘 드러나진 않았으나 좀 그때 잘 전달이 안 돼서 지금까지 아쉬워서 오늘 갖고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저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그러니까 1년간의 약간 아젠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일매일 바뀌는 이슈, 그 다음에 뭐 월간지가 매달 새로운 특집을, 이번 달에는 조각했다, 다음 달은 동양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것을 해왔었는데, 이때는 좀 오히려 이런 인터넷과 그 속도의 시대에 어쩌면 역으로 우리 그 그 아날로그 잡지가 살 길은 더 느리게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1월호부터 이제 뭐 컨템포러리 아트는 무엇인가라는 그 명제를 그 당시에 이제 뭐 이플럭스라던가 좀 다른 나라에도 좀 이렇게 좀 유행을 하기도 해서 그 아젠다를 1년 동안 가져가면서 매달 이제 그거와 관련된 또 다른 이제 특집을 계속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돌고 있는 2월호에 보시면 안규철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또 컨템포러리 아트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고해 주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저의 어떤 잡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고민이 뭐 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것도 돌고 있는데, 이때 마지막 그 컨템포러리 아트의 마지막 특집이 이제 그 저희와 같던 그런 전 세계 현대미술 잡지의 편집장을 이제 이 시대에 너네는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고 있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뭐 아트포럼 편집장도 하고 뭐 미술, 아까 말씀해주신 미술 수첩도 일본 잡지 편집장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편집장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이제 저는 요 2013년 12월호가 이제 저랑 이제 동병상련을 겪고 있던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저한테 이제 가장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이러고 한 1년 반쯤 뒤에 그만뒀는데요. 약간 이때 이걸로 약간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좀 1년으로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뭐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었다. 아무튼 요새 막 빨리 매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느리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요. 저희 때도 그런 그 고민이 있었어요. 일간지에서 나오는 기사들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사가 쓰여져야 된다. 석 달에 한 번 책을 내는 것의 그 장점은 신속한 거는 신문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쓴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제가 95년에 이제 유학에서 귀국을 했는데 95년에 와서 박이소, 그 당시 박모하고 가깝게 어울리면서 이걸 꼭 해보자고 했던 게 미술 잡지를 만들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잡지가 뭐 월간 미술, 가나아트,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고 있었는데 전부 하나같이 반짝반짝한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에다가 거의 올 컬러 사진 집어넣는 그런 책을 만드는데, 신문지에다가 타블로이드 판을 찍더라도 제대로 된 비평이 들어가는 그 저널을 만들자. 그래서 사실 한동안 뭐 기획안도 만들고 일종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여러 출판사들에다가 제안도 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절돼서 결국 실현을 못했지만 그때 생각도 그런 거였어요. 우리
이 미술의 가장 큰 문제는 담론이 제대로 없다는 거. 화제는 있고 그때 뭐 뉴스거리는 있지만 그걸 좀 깊이 있게 성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없다. 이걸 회복해야 비평이 살아나고 우리나라 미술이 그야말로 다른 나라 서구에 못지않은 그 퀄리티를 갖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재정적인 예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그 아이디어가 이제 포럼웨이라는 형식으로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그것 역시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이 문제의식에 뭐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빨리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정보 전달은 이미 훨씬 더 신속한 수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미술 저널리즘의 역할은 결국 그런 정보들 속에서 유의미한 담론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미술계의 논쟁, 미술계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의 기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질문을 드리자면 선생님께서는 옛날부터 이제 조각과 학생 그 수업을 들으시고 작가의 꿈을 키우시면서 중간에 이제 잡지 기자를 하셨었지만 결국은 작가가 되셨는데 이 지금 현재 선생님 작가 활동이나 작품 세계가 과거에 그 기자 생활을 안 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그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달랐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에서 돌아와서 처음 한 1년 가까이 하게 됐던 거는 저희 가까운 후배들하고 화실을 같이 쓰면서 서울 80이라고 하는 좀 젊은 현대미술 그룹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작업은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개념적인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사진 작업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없어서 아쉽네요 사진이. 예를 들어서 도봉산에 가서 그때는 여기 도봉산에서 해화동까지가 그렇게 아파트 숲이 많지 않았어요. 도봉산에 가서 나무 사진 하나 찍고 거기서 잎사귀 하나를 따가지고 중간중간에 오면서 그 잎사귀하고 그 산 풍경하고를 같이 앵글에다 집어넣은 사진을 찍었어요. 칼라 사진을. 그러니까 그거를 한 8장, 그러니까 거의 해화동까지 올 때까지 미아리고개에서도 찍고 해화동까지 와서 찍고 이렇게 해서 이 푸른색, 녹색 잎사귀가 녹색 잎사귀는 계속 그 녹색을 띠는데 그 녹색이 원래 속했던 그 산과 숲은 점점 더 이렇게 흐릿한 푸른색으로 바뀌는 그걸 이제 시리즈 사진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작품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서정적이고 또 굉장히 그 관념적이라고 그럴까요? 사변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하다가 이제 광주가 있었고 옆에서 현발이 뭐 전시를 하다가 전시를 못하게 봉쇄를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건
그 시기에 기자를 하면서 제가 작품을 하게 되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의 세계로부터 공적이고 사회적인 세계로 확장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 뭐 현발도 아니고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전혀 다른 작업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고 있는 저한테 여전히 그 경험이 남아있구나 하는 걸 곳곳에서 느껴요. 그러니까 무슨 전시를 한번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이 전시를 통해서 내가 이 사회에 이 미술계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술가의 어떤 원초적인 모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예술가라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어떤 영감과 직관적인 판단과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일 텐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고 이걸 아주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작품을 구축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와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맨날 이걸 왜 했니? 이 재료가 왜 이거여야 되니? 이 형식은 왜 이렇게 선택해야만 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작품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그걸 요구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넘어서기를 한쪽으로는 바랬었거든요. 이런 식의 그 논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 어디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사다리를 버리고 뭐 도약을 하든지 비상을 하든지 추락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는데요. 제가 아직도 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걸 못 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원인이 미술 잡지에서 약간 메타 비평하는 입장에서 미술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거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앞으로 저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떤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게 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준비를 해주신 안유철 선생님과 후영훈 디렉터님한테 또 감사를 드려서 박수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